54. 의사의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최근에 스트리랜드에 관해 들은 얘기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 하나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곳 외딴섬에 와서 고향에서처럼 혐오의 시선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동정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의 기행도 여기에서는 너그럽게 허용되었다. 토박이든 유럽인이든 이곳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보긴 했지만 워낙 괴짜들을 많이 보아온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세상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 사람은 자기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생겨 먹은 대로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둥근 구멍에 모난 못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별의 별 구멍이 다 있어 제 구멍을 찾지 못하는 못은 없었다. 여기라고 해서 그가 더 점잖아졌다거나 이기적인 성격과 무지막지한 성질이 더 줄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환경이 그에게 유리해졌을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만 살았더라면 그도 다른 사람보다 더 고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에 와서야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서는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 곧 동정을 얻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느낀 놀라움을 나는 브리노 선장에게 얼마간 전달해 보려고 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경험만 보자면 그 사람에게 공감을 느낀 게 별로 이상할 건 없어요. 우린 서로 모르고 있긴 했지만 결국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스트리랜드와 선장은 성격이 전혀 딴판일 텐데 도대체 무엇을 같이 지향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대단한 목표로군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선생도 아시겠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걸. 그런 사람은 켈리선의 노젓는 나무 의자에 쇠사슬로 묶인 노예처럼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스트리랜드를 굴레지어 놓았던 그 열정도 사랑처럼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당신에게서 그런 말을 듣다니 신기하군요. 나는 대답했다. 나도 오래전에 그 사람이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트리랜드를 사로잡은 열정은 미를 창조하려는 열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한시도 평안하지 않았지요. 그 열정이 그 사람을 이리저리 휘몰고 다녔으니까요. 그게 그를 신령한 향수에 사로잡힌 영원한 순례자로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선 마귀는 무자비했어요. 세상에 진리를 얻으려는 욕망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갈구하는 나머지 자기가 선 세계의 기반마저 부숴버리려고 해요. 스트리랜드가 그런 사람이었죠. 진리 대신 미를 추구했지만요. 그 친구에게는 그저 한없는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말도 신기하군요. 스트리랜드 때문에 큰 불행을 당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스트리랜드가 한없이 가엽게 느껴진다고. 스트로브 이야기다죠. 그렇게 말하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게는 그 사람이 늘 헤아리기 어려운 인간이었는데 선장께서 그 성격을 이해하신 것 같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는 빙긋이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도 나름대로는 예술가였다고. 내게도 그 친구를 움직인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나는 인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요. 그런 다음 브리노 선장은 내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는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스트리랜드에 대한 나의 인상과 대조가 된다는 점만으로도 무언가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브리노 선장은 브레타뉴 사람으로 한때 해군에 근무했다. 결혼을 하면서 해군을 그만두고 여생을 조용히 보낼 작정으로 킴펠 근처의 얼마 안 되는 소유지에 정착했다. 그런데 변호사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들 부부는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곳에서 빈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다에서 생활했던 시절에 가본 남태평양에 운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파페에테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계획도 세우고 경험도 얻었다. 그런 다음 프랑스에 있는 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 포모투 군도의 섬을 하나 샀다. 이 섬은 초호를 가운데 두고 육지가 반지 모양으로 빙 둘러있는 무인도로 관목과 야생 구아바 나무가 온 섬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겁없는 아내와 몇 명의 토박이를 데리고 섬에 상륙하여 곧 집을 짓고 관목들을 베어낸 다음 야자수를 심기 시작했다. 그것이 20년 전의 일이었다. 불모의 땅이었던 섬이 이제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다. 처음에는 힘들고 불안했죠. 둘이서 죽으라고 일했어요.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베고 필요한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죠. 밤이 되면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아침까지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잤습니다. 아내도 나머지 않게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첫째가 사내였고 둘째는 계집아이였어요. 그 애들이 배운 건 다 우리 내외가 가르친 겁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피아노가 있어 아내가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어요. 나는 라틴어와 수학을 가르치고요. 역사는 같이 읽었죠. 아이들이 이제는 배를 부릴 줄도 알아요. 수영도 토박이들 만큼 잘하고요. 섬 안의 것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죠.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산호초에는 조개도 새겼습니다. 이번에 타히티에 온 것은 범선을 하나 살까 해서입니다. 조개도 이제 잡아서 팔아도 될 만큼 충분히 번식했죠. 누가 압니까? 혹시 진주라도 발견하는지. 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나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셈이죠. 정말이지 선생은 모를 겁니다. 그 멀쑥하게 자란 튼튼한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다 내가 심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의 기분이 어떤 건지. 선장께서 스트리랜드에게 물어보았던 말을 저도 물어보아도 될까요? 프랑스와 브리타니아의 고향에 미련이 전혀 없습니까? 언젠가 딸년이 결혼을 하고 자식놈이 아내를 얻어 이 섬을 이어받을 때가 되면 우리도 고향에 돌아가 내가 태어난 옛집에서 여생을 마쳐야죠. 그때 가서 행복했던 생활을 돌아보겠군요. 내가 말했다. 그야 그러겠죠. 섬 생활에 신나는 일은 없어요. 바깥 생활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히티까지 오는 데만도 나흘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섬 생활이 행복해요. 어떤 일을 시도해서 그걸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우리 생활은 소박하고 순진합니다. 야심에 물들 일도 없고 자부심을 가진다고 해봐야 그건 우리 손으로 해낸 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자부심 뿐이고요. 악의를 가질 일도 없고 부러움으로 속상해할 일도 없어요. 아, 정말이지 선생. 사람들이 신성한 노동이다 뭐다 하는데 그건 헛말이에요. 하지만 내게는 그게 아주 절실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되십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게 무슨 덕이 있어 지금 아내와 같은 사람을 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내게 늘 완벽한 친구이면서 내조자였고 완벽한 애인이자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선장이 내 상상 속에 그려준 그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처럼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면 두 분 모두가 의지도 강하고 성격도 굳세었어야 했겠군요. 그랬겠죠. 하지만 한 가지 요소가 더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뭔데요? 그는 얼마간 극적으로 말을 멈춘 다음 팔을 앞으로 내뱉으면서 말했다. 신을 믿는 마음,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실패했을 거예요. 그때쯤 우리는 코트라 의사의 집에 이르러 있었다. 55. 닥터 쿠트라는 프랑스인으로 엄청나게 크고 뚱뚱한 노인이었다. 몸집이 마치 거대한 오리알 같았다. 그는 영리하면서도 사람 조합에는 푸른 두 눈으로 이따금씩 불룩 솟은 자신의 배를 흡족하게 내려다보곤 했다. 살결은 불그레하고 머리는 백발이었다. 보기만 해도 금방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시골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방에서 우리를 맞았다. 폴리네시아 골동품 한두 점이 그 방의 분위기에서는 기이하게 보였다. 그는 내 손을 덥석 부여잡고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그 표정은 그가 빈틈없는 사람임을 엿보여 주었다. 그는 브리노 선장과 악수를 하면서 깍듯하게 부인과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다. 한동안 인사가 오가고 섬에 관한 이런저런 소식, 코프라와 바닐라 예상 수확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 화제는 이었고 나의 방문 목적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나는 닥터 쿠트라가 한 얘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내 말로 바꾸어서 하겠다. 그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하면 생동감 넘치는 그 말재간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겠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는 우람한 몸집에 잘 어울리기 깊고 우렁우렁하였으며 극적인 요소를
날카로운 감각으로 잘 포착했다. 그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진짜 연극 구경처럼 흥미진진했다. 아니, 웬만한 연극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어느 날 닥터 쿠트라는 병이 난 어느 늙은 여족장을 보러 타라바로와 왕진을 갔던 모양이다. 그는 비대한 늙은 여인이 살갗이 까만 시종들 무리에 둘러싸여 담배를 빡빡 빨면서 커다란 침대에 누워있던 광경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진찰이 끝난 뒤 그는 다른 방에 안내되어 음식을 대접받았다. 날 생선과 튀긴 바나나 그리고 닭고기. 그런데 먹으면서 보니 웬 여자아이 하나가 울면서 문간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있었다. 그때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돌아가려고 바깥에 나와 달구지를 타려다 보니까 아까 그 아이가 저만치에 서 있는 것이었다. 아이는 애처로운 태도로 그를 쳐다보았다. 두 볼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의사는 옆 사람에게 아이가 무슨 일로 저러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산에서 내려온 아이인데 병이 난 어떤 백인이 있어 왕진을 청하려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여기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내쫓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불러 직접 용건을 물어보았다. 아이는 전에 폴레르 호텔에서 일했던 아타가 보내서 왔으며 붉은 수염 아저씨가 병이 났다고 했다. 그러고는 구겨진 신문지 조각에 싼 것을 그의 손에 불쑥 내밀었는데 펴보니 100프랑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붉은 수염이 누구지? 그는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물어보았다. 거기서 7km 떨어진 골짜기에서 아타와 살고 있는 영국인 화가를 그렇게들 부른다고 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스트리랜드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자면 걸어가야 했다.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였다. 그런 사정이라 다들 그 아이를 쫓아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하고 의사는 나를 향해 말했다. 좀 주주되더군요. 험한 산길을 왕복 14km나 걸어야 하니 내킬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안으로 파페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게다가 스트리랜드가 호감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죠. 내가 보기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을러 빠진 건달이었어요. 우리들처럼 일해서 먹고 살리는 게 아니라 원주민 여자하고나 살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천재라고 하게 될 줄을 내가 꿈에나 알았겠어요? 내가 계집아이에게 물었죠. 그 사람이 날 보러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아프냐고, 어디가 아픈 것 같더냐고도 물어보았어요.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좀 욱박질렀나 봐요.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따지고 보면 가는 게 내 도리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아주 언짢은 기분으로 그 애들을 앞장을 서라고 했지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땀은 줄줄 흘러내리고 목은 타는 듯 말랐다. 아타가 내다보고 있다가 길을 내려와 의사를 맞이했다. 환자는 환자고 웃음 마실 것 좀 주게나. 목이 말라 죽겠어.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를 내질렀다. 얼른 야자라도 하나 갖다 주어. 아타가 소리를 지르자 사내에 하나가 뛰어왔다. 아이는 나무로 기어 올라가더니 이내 잘 익은 열매 하나를 떨어뜨렸다. 아타가 열매에 구멍을 뚫어주자 의사는 시원한 야자물을 기분 좋게 쭉 들이켰다. 그러고 나서 담배를 한 대 말아 피우니 그제야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 붉은 수염은 어디 있나? 그가 물어보았다.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좀 봐주세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아프단 말이야? 그림을 그릴만 한다면 따라바오로 내려올 수도 있잖은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아? 내 시간은 이 사람 시간보다 중하지 않나? 아타는 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사내와 함께 그를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를 데리고 왔던 여자애는 어느새 베란다에 앉아있었다. 베란다에는 노파 하나가 벽을 등지고 원주민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아타가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의사는 왜들 이렇게 이상스럽겠구나 하고 짜증스럽게 여기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스트리랜드가 팔레트를 닦고 있었다. 이젤 위에 그림이 하나 놓여있다. 파리오만 걸친 스트리랜드가 입구를 등지고 서 있다가 구두 발자국 소리에 몸을 돌이켰다. 돌아보는 그의 얼굴에 불쾌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의사를 보더니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뜻밖의 침입에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의사대로 자지러질 듯 놀랐다. 두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뚫어지게 스트리랜드를 바라보았다. 이 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의사는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다. 누군데 이렇게 마구 들어오시오? 스트리랜드가 말했다. 용건이 뭐요? 의사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입을 떼려고 하니 몹시 힘이 들었다. 화가 났던 지금까지의 감정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다만 하염없는 연민만이 느껴질 따름이었다. 진심이었어요. 하고 의사가 말했다. 난 닥터 쿠트라요. 타라바오에서의 족장을 진찰하러 갔다가 아타가 당신을 봐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왔어. 바보 같은 짓을 했군. 요사이 그저 몸이 좀 쑤시고 열이 좀 나긴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요. 곧 낫겠지. 누가 파페트에 나가는 길이 있으면 키니네나 좀 구해오라고 할 참이었어요. 키니네는 해열제, 말라리아에 쓰는 해열제랍니다. 거울 좀 들여다보시오. 스트리랜드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삐죽 웃더니 벽에 걸려있는 거울 앞으로 갔다. 조그마한 나무 틀에 기운 싸구려 거울이었다. 그래, 어떻단 말이오? 얼굴이 이상해진 걸 모르겠어? 잔뜩 부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책에서 말하는 사자 얼굴이 되어 있는 걸 모르겠어? 이봐요, 이 딱한 양반아. 내가 꼭 말해줘야 되겠어? 당신은 무서운 병에 걸렸단 말이오. 내가 말이오? 거울을 들여다봐요. 영락 없는 나병 환자 모양 아니오. 농담 마시오. 스트리랜드가 말했다. 나도 제발 농담이라면 좋겠어. 아니 내가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오? 안 됐소만 틀림없어요. 닥터 쿠트라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린 일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때마다 그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이겨낼 수 없었다. 번번이 느끼는 것이지만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신과 의사를 비교하면서 격심한 증오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환자에게 의사는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삶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말짱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스트리랜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혐오스러운 병으로 일그러져 버린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료도 떠오르지 않았다. 저것들은 알고 있어? 그가 이었고 여느 때와 달리 야릇한 침묵을 지키며 베란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 토박이들은 그 정체를 잘 알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당신에게 차마 알리지 못해서 그렇지. 스트리랜드는 뚜벅뚜벅 문간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무슨 험악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던 모양이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다들 큰 소리로 울어댔다. 스트리랜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더니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얼마나 더 살 것 같소? 그걸 어찌 알겠소? 20년을 가는 수도 있어요. 빨리 진전되면 고마운 거고. 스트리랜드는 이젤 앞으로 가더니 거기에 놓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먼 길을 오셨겠소? 중요한 일을 알리러 온 사람에게는 보답이 있어야 마땅할 일이니 이 그림을 가지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언젠가 이걸 가진 것을 기뻐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오. 닥터 쿠트라는 그곳까지 왔다고 하여 사례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굳이 사양했다. 100프랑짜리 지폐도 벌써 아타에게 돌려준 뒤였다. 하지만 스트리랜드는 한사코 그림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원주민 식구들이 격렬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이봐, 조용히 해. 눈물 닦아. 스트리랜드가 아타를 향해 말했다. 큰일 날 거 없어. 내가 곧 떠날 테야.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는 건 아니죠? 아타가 소리 질렀다. 그때만 해도 그곳 섬들에서는 나병 환자들의 격리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아 환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었다. 산으로 들어가겠어. 스트리랜드가 말했다. 그러자 아타가 뻘떡 일어서서 그를 마주보고 섰다. 딴 사람들은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요. 하지만 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당신은 내 남자고 나는 당신 여자예요. 당신이 날 두고 가면 뒷뜰나무에 목매달아 죽어버릴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순하고 연약한 토박이 아가씨가 아니라 결의에 가득 찬 여인이었다. 어느 순간에 그녀는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 나랑 있겠다는 거야? 너는 파페트로 돌아가면 돼. 거기 가면 곧 다른 백인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아니야.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봐줄 수 있을 테고 네가 돌아가면 네 아래도 반가워할 거야. 당신은 내 남자고 나는 당신 여자예요. 당신이 어딜 가든 나도 따라가요. 스트리랜드의 의연한 태도가 한순간 흔들렸다. 두 눈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이었고 두 발 위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여느 때의 그 냉소적인 웃음이 떠올랐다. 여자란 할 수 없는 동물이요. 그는 닥터 쿠트라에게 말했다. 개처럼 취급하고 팔이 아프도록 두들겨 패도 여전히 사내를 사랑한다 말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니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건 기독교의 망상 가운데서도 제일 터무니없는 망상이죠.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타가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가지 않을 거죠? 네가 원하면 가지 않겠다. 이 딱한 것. 아타는 그의 앞에 풀썩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 팔로 그의 다리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스트리랜드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닥터 쿠트라를 바라보았다. 결국 여자에겐 당하지 못해. 일단 붙잡히기만 하면 꼼짝할 수 없다니까 백인이든 토박이든 다 마찬가지야. 닥터 쿠트라는 이처럼 무서운 재앙을 당한 이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것도 못할 짓으로 여겨져 그냥 작별을 하고 말았다. 스트리랜드가 사내 아이 타네에게 의사를 마을까지 안내해드리라고 일렀다. 닥터 쿠트라는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멈춘 다음 나를 향해 말했다. 나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워낙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는 디아바오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괴로움 가운데서 가장 잘 견디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괴로움을 의연히 참아내는 그 금욕적 용기를 보고 나도 모르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타네와 헤어질 때 나는 도움이 될 만한 약을 좀 보내겠다고 했죠. 하지만 스트리랜드가 선뜻 그 약을 쓰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쓴다고 해도 효험이 있으리라고는 더더욱 생각지 않았고요. 아이에게 그랬죠. 사람을 보내면 언제든 갈 테니 아타에게 그렇게 이르라고.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의 신이 때로는 제 자녀를 괴롭히면서 잔인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나는 파페테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아타한테서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었고 의사가 말을 이었다. 나도 오랫동안 그 근처로는 갈 일이 없었죠. 스트리랜드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아타가 한두 번 파페테로 그림 재료를 사러 나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두 해가 훨씬 지났어야 타라바오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이때도 그 여족장 왕진 때문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혹시 스트리랜드 소식을 들었냐고 물어보았죠. 이제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맨 먼저 사내 아이 마네가 집을 나가고 그런 다음 얼마 안 돼서 할머니하고 그 손녀가 떠났답니다. 스트리랜드와 아타만 애들하고 남았다고 해요. 하여간 농원 가까이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토박이들은 그 병을 끔찍하게 무서워하거든요. 옛날에는 소문이 났다 하면 환자를 잡아다 죽였답니다. 그런데 이따금 마을 아이들이 산을 오르내리다가 붉은 수염을 기른 백인이 돌아다니는 걸 보기도 했다더군요. 그러면 질급을 해서 도망을 쳤대요. 어떤 때는 아타가 마을까지 내려와 상인을 깨워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사가기도 했답니다. 아타도 토박이들이 자기를 스트리랜드만큼 진절머리 나게 보기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죠. 한 번은 아낙네들이 평소보다 농원에 더 가까이 갔다가 아타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는 마구 돌팔매질을 했다지 뭡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사람들이 상인들어 아타에게 말을 전하라 했다는군요. 다시 한번 냇가에 나와 빨래를 했다가는 집에 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하라고요. 지독한 사람들이군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람이라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면 잔인해지죠. 난 스트리랜드를 만나볼 마음을 먹었어요. 여족장 진료를 마치고 아무나 길 안내할 아이가 있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누가 따라 나서려고 합니까? 하는 수 없이 혼자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농원에 도착한 닥터 쿠트라는 불현듯 불안한 느낌에 휩싸였다. 산길을 걸어오느라 온몸이 후덥지근했음에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공기 중에 무슨 저기 같은 게 서려 있는 것 같이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길을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했다. 이제는 이 근처에 야자를 주우러 오는 사람도 없어 야자는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었다. 사방이 온통 황량했다. 나무숲이 다시 개간지를 먹어들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원시림은 사람들이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들여 간신히 일구어 놓았던 한떼기 땅을 금방이라도 되찾을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통의 장소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타의 집에 다가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기이한 적막감을 느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 순간 아타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서는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남비에 음식을 끓이고 있었다.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그녀 곁에서 말없이 흙장난을 하고 있다. 의사를 보고도 아타는 웃지 않았다. 스트리랜드를 보러 와서 의사가 말했다. 들어가서 말할게요. 그녀가 부엌에서 나와 베란다로 통하는 몇 개 안 되는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다. 닥터 쿠트라도 뒤따라가서나 그녀가 손짓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밖에서 기다렸다. 문을 열자 역겹고도 달짝지근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이 냄새 때문에 나병 환자 주위에 가면 흔히 구역질이 났다. 먼저 아타의 말이 들렸고 그 다음엔 스트리랜드의 대꾸가 들렸다. 그런데 전혀 그의 목소리 같지가 않았다. 쉰 목소리에 발음도 분명하지 않았다. 닥터 쿠트라는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병이 벌써 성대까지 침범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아타가 다시 나왔다.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닥터 쿠트라는 만나봐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들여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의사는 어깨를 으쓱하고 잠시 생각해 본 다음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 아타도 곁을 따라왔다. 의사는 아타 역시 자기가 가주기를 바란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게 혹시 부탁할 건 없나? 그가 물었다. 그림 물감을 좀 보내주신다면 좋아요. 아타가 대답했다. 그이가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요. 아직도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지금은 집안의 벽에다 그리고 있어요. 자네가 참 고생이 많겠군. 딱도 하지. 그때서야 아타가 가까스로 웃어 보였다. 그녀의 두 눈에는 초인적이라고 할 만한 사랑의 눈빛이 어려 있었다. 그 눈빛을 보고 닥터 쿠트라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외경스러운 기분까지 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이는 제 남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 의사가 물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둘이었는데 죽었어요. 망고 나무 밑에 묻어 주었어요. 아타는 얼마쯤 따라오더니 그냥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고 했다. 의사가 짐작하기로는 더 멀리 갔다가 마을 사람들이라도 만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타에게 다시 다짐했다. 자기가 필요하면 사람만 보내라. 그러면 당장 오겠다고. 56. 그러고는 2년이 흘렀다. 아니 3년인지도 모르겠다. 타이티에서는 시간 가는 것을 잘 느낄 수 없어 세월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마침 닥터 쿠트라에게 스트리랜드가 죽어가고 있다는 전갈이 왔다. 아타가 길가에서 파테테로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마차를 세워 급히 의사에게 가달라고 마부에게 통사정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별이 갔을 때 의사는 외출 중이어서 소식을 들은 것은 저녁이 되어서였다. 그처럼 늦은 시각에 길을 떠나기란 불가능한 일이어서 의사는 이튿날 아침 동이 튼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그는 타라바오로 간 다음 거기서는 아타의 집을 향해 7km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마지막 길을 터였다. 산길에는 풀이 무성했다. 여러 해 동안 사람 발길이 거의 없었음이 분명했다.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때로는 개울물 바닥을 엉금엉금 걸어야 했고 때로는 무성한 가시덤불을 밀쳐내며 가기도 해야 했다. 머리 위 나무에 걸린 벌집을 피하여 바위를 기어 올라야 하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방은 무섭게 적막했다. 이었고 그 조그마한 오두막 앞에 이르자 의사는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칠도 하지 않은 이 생나무 집은 이제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견딜 수 없는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다. 아이 하나가 양지 쪽에서 무심히 놀고 있다가 가까이 오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 쏜살같이 달아나 버린다. 낯선 사람은 아이에게 모두 적이었다. 닥터 쿠트라는
아이가 나무 뒤 어디에선가 자기를 몰래 내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사람을 불러봤다. 아무런 대답이 없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두드려 보았다. 거기에서도 아무 대답이 없다. 손잡이를 돌려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악취가 왈칵 풍겨와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다.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불빛이 희미해서 밝은 햇빛 속에 있던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마법의 세계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거대한 원시림들과 나무들 밑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순간 그는 사방의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길 내가 더위를 먹었나?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뭔가 희미한 움직임이 있어 돌아보니 아타가 바닥에 누워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아타! 그가 불렀다. 아타! 그녀는 알아듣지 못했다. 또다시 역겨운 악취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 그는 여송년에 불을 붙였다. 눈이 점차 어둠에 익숙해갔다. 이제 그는 벽에 그려진 그림들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온통 야릇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그림들은 이상하게도 그를 감동시키는 무엇이 있었다. 방바닥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사방의 벽이 기이하고 정교하게 구성된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이 기이하고 신비로웠다. 그는 숨이 막혔다.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는 감정이 그를 가득 채웠다. 창세의 순간을 목격할 때 느낄 법한 기쁨과 외경을 느꼈다고 할까. 무섭고도 관능적이고 열정적인 것, 그러면서 또한 공포스러운 어떤 것, 그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감추어진 자연의 신면을 파헤치고 들어가 아름답고도 무서운 비밀을 보고만 사람의 작품이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신성한 것을 알아버린 이의 작품이었다. 거기에는 원시적인 무엇, 무서운 어떤 것이 있었다.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었다. 악마의 마법이 어렴풋이 연상되었다. 그것은 아름답고도 음란했다. 맙소사, 이건 천재다. 이 말이 입에서 절로 튀어나왔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러고는 눈길이 한 구석에 있던 돗자리 잠자리에 멎었다. 그쪽으로 가보니 형체가 일그러진 무섭고 소름 끼치는 물체가 하나 있었다. 스트리랜드였다. 그는 죽어 있었다. 닥터 쿠트라는 안간힘을 다해 가까스로 몸을 굽혀 망가져버린 그 끔찍한 몸뚱이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흠칫 놀랐다. 흠칫 놀랐다. 가슴이 공포로 얼어붙는 듯 하였다. 누군가 등 뒤에 서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아타였다. 그녀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의사의 팔꿈치 옆에 서서 그가 보고 있던 것을 함께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이거 내 정신이 말이 아니군. 그가 말했다. 하마터면 간 떨어질 뻔했잖아. 다시 그는 한때 인간이었던 죽음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움찔 놀라 물러섰다. 아니, 눈이 멀었단 말인가? 네, 1년 가까이 앞을 보지 못했어요.